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2.3%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정부 2.2%와 한국은행 2.1%보다는 높고 OECD 전망치인 2.2%보다도 높습니다. 한편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3.2%로 예상했습니다. 한일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세계은행에서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는데요.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공동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안팎,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가량 현재 고환율, 고유가 상향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각각 10%씩 상승했을 때 국내 기업의 원가는 2.8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제조업 원가는 4.42%, 서비스업 원가는 1.47% 각각 올라 제조업이 환율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556만 8,620명으로 전월 대비 5,521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0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증가로 반전한 뒤 2개월 연속 상승한 겁니다.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2월 기준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8대 1로 전월 대비 16배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졌던 일본 경제가 최근 부활의 조짐을 보이면서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3월 19일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공식 선언을 했죠. 또 물가와 임금이 현재 함께 오르고 있고 일본의 니케이 주가지수 지난 2월 약 34년 만에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다시 뛸 준비를 마친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이명찬 전 동북아 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박사님, 네. 일본이란 나라는 뭐 경제학에서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금리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라는 네. 정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금리 상태였었는데요. 2016년 이후 네. 그러면 거의 한 17년 정도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해왔는데 자, 드디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을 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렸다, 뭐 금리 인상의 추세로 돌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최근에 엔저가 계속되죠. 네. 엔저가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가가 높아졌어요. 네.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수입해서 들어온 물가 그걸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니까 이제 어떻게 물가를 올려야 되겠죠. 네. 물가 오르겠죠. 그럼 또? 물가가 올랐잖아요. 네.
30년 가까이 거의 오르지 않던 물가가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뭐 4%까지 올랐다가 3%, 최근에는 뭐 2.7%, 6% 네. 이 정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제로금리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제 엔저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예. 이 엔저를 계속 가는 걸 막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올려서 예. 긴축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통화 가치도 올리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느냐는 압력이 굉장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에서도 그 시기를 계속 봐오다가 이제 계속 핑계 댄 게 뭐냐니까 물가가 최소한 2%가 한 2년 정도 계속 지속되는 이런 조짐이 보이면은 금리 올리겠다. 네.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사실 뭐 최근 한 2년 가까이 4%까지도 오르고 막 그랬는데 예. 금리를 빨리 안 올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물가 오르는 것 자체가 일본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물가가 오르면은 예. 당연히 금리 올리겠는데 네. 맘 놓고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가가 수입 물가가 비싸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수입 물가가 또 금방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변동이 심하니까. 예. 그럼 다시 또 내려갔을 때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다시 내려가 버리면 다시 디플레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계속 그 시계를 봐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 물가가 오르는 거와 동시에 임금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이건 성장이다. 이 정도면은 이제 한번 해봐도 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올린 거죠. 네. 마이너스 금리를 마이너스 0.1% 금리를 0%로 올렸는데 네. 사실 그게요. 전체 그 당좌 예금의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올리나 안 네, 올리나 네. 그러니까 0%나 네. 0.1%나 뭐 그 사실 그렇습니다. 네. 상황은. 네. 자, 일본이란 나라는 세계 유일로 물가가 오르기를 기대고 원했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정말 엔저 때문에 오른 건지 진짜 성장돼서 물가가 오른 건지를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성장이 된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포기를 하고 금리를 올렸다 이런 설명 주셨는데요. 강 교수님, 그 이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0년을 있었기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88년이었나요? 89년이었나요? 네. 제가 이제 막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일본을 배우자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3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우리 일상적으로 뭐 우리 같은 386 세대인가요? 네. 예, 일본보다 한 20년 뒤쳐졌으니 일본을 네. 배우자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적으로 나왔었는데요. 기억이 나요. 예,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1989년은 일본이 그러니까 버블 경제 가장 피크에 있었을 때고 예. 그때 11월 달이 일본 증시가 가장 높았던 즉 38,900까지 올라갔던 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버블 경기가 무너지고 나서 예. 소위 이제 아베노믹스의 아베 신조가 총리로 취임한 것이 2013년입니다. 예. 1990년에서 2013년이니까 대략 한 20년간이 이제 경기 침체로 진행을 되다 보니 예. 새로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베가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장기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자 해서 취했던 것이 아베노믹스였었고요. 예.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결국은 금융 완화 정책으로 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예. 수출 기업을 살리고 예. 그것이 일본 전체적인 경기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 20년이고 그 정책이 이제 최근까지 왔던 거였죠. 그것이 지난달 3월 19일인가요? 그때까지 취했던 이제 제로금리 정책에 더해서 2016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취했던 것이 예. 이번에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해제를 하게 된 과정이 있었었죠. 네네. 그런데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해제를 한 이유는 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는 것보다 해제를 했을 때의 부작용이 덜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일본 은행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해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이제 할만하다.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이제 할만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 이제 아베노믹스가 그렇게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보면 약 1,100조 엔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1경 원이 넘는 돈을 금융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금융 자산의 55%가 현금 또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한 30여 년, 20여 년간
제로금리다 보니 그 많은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이 없다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비해서 아깝네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현금 예금이 2.몇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부작용이 이제 따르게 되고 물론 또 하나는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예.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제로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기업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좀비 기업이 지금까지 이제 존재를 했었던 거였죠. 구조조정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작용의 하나로 이제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그런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보니 네. 심리적으로 좀 뭐 과거에 이효령 교수께서 예.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예. 책을 썼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축소지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0위에 이를 정도로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닌데 낮다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임금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인책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는데 2022년서부터 일본 경기가 살아나는 많은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일본은행과 일본의 재무성이 판단을 할 때에 이제 금리를 좀 조정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네. 해제를 한 과정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89년부터 한 2014년 아베 등장 전까지의 그 불경기는 예. 뭐 버블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볼까요? 버블의 후유증이죠. 버블의 후유증을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죠. 그 그 일본은행과 당시에 이제 예. 그러니까 재무성 이전에 예. 오쿠라쇼 그 대장성에서 대처를 못했었고 그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금융 정책을 잘못 실시한 거죠. 예를 들어서 버블이 발생을 한 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나 높였죠. 급속도로 아, 예, 인하를 했다가 버블이 터졌다라고 해서 잡기 위해서 또 너무나 급속도로 한 네. 1, 2년 사이에 네. 2.5%의 금리를 6%까지 올렸거든요.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 준 것을 회수를 못하다 보니까 불량 채권으로 남게 되고 예. 그 불량 채권을 메꾸다 보니까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의 국가 부채가 한 50% 전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260%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버블이 남긴 후유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OECD 네. 국가에서는 1위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국가 부채가. 예, GDP 대비. 예, 그것도 바로 그런 버블의 후유증으로 30여 년간 이어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일본이 달린다. 네.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찬 박사님. 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정말 성장이 돼서 네.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통화 가치가 인위적으로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쪽인지는 모르나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물가 네, 상승이.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경제가 출발하는 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확히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엔저가 갑자기 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게 계속 물가가 올라간 게 이게 아직도 여전히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대기업이 올해만 해도 5.28% 임금을 올린 거 임금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임금도 이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이제 뭐 경기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가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예.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이제 좀 정답인 거죠. 예, 그치. 언론에서 말하는. 네. 요게 이제 문제인데 5.28% 임금 인상을 받는 그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느냐? 네. 일본에서 예. 전체 노동자의 11.2%인가 뭐 11%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 일본에서 랭고라 그러잖아요. 네. 그 랭고에 가입해서 그 혜택을 받는 일본 전체 노동자의 퍼센트가 1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금을 올랐다 그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들이 99.7% 중소기업이에요. 예. 그게 종사하는 사람이 또 한 7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임금 별로 안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못 따라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질 소득 감소. 소득이 감소가 네.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감소되면 수요가 창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결국 경기가 활성화 안 되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일본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다들 경기가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의심하는 거네요, 박사님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통계치가 나와요. 아, 예. 의심이 아니라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는 4%에서 3%, 2.2%까지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데 예. 임금 인상이 그 밑에 예. 이렇게 그려지니까 예. 요 기업만큼은 마이너스 된 거예요. 예. 소득이 만약에 줄어든 일본 경제 지금 살아난다. 요거에 의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살아난다고 볼 수 있을까? 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우리 강 교수님도 이제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좀 예? 다른 생각. 예. 아유, 특히 이제 일본 대기업들 인상률 나오고 있고, 야 드디어 일본이 임금을 월급을 올려주네. 막 이래서 일본 경제 새 출발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함께 나왔던 거거든요. 우리 강 교수님은 어떤? 예, 사실 이제 데이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네.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작년에 3%였는데 3%보다 임금 인상이 낮다라고 한다면 그 제로 금리를 해제를 하지를 않았겠죠. 예. 그런데 작년에 임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3%인데 예. 작년에 임금 인상이 3.8인가 3.6 정도가 3.6이었죠. 됐어요. 3.6%. 예. 그러고 나서 올해 일본 정부가 계단nen과 또 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인 랭고에게 부탁을 하는 요청을 한 것은 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임금을 가져가야지 예. 소비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상승된 것만큼 명목 소득만 상승하면은 소비가 진작이 안 되니 예. 4%를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28%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충분히 일본 기업과 일본 기업이 영업 이익과 그 매상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임금을 상승시켜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28% 미만의 기업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5% 이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일단 토요타는 4%였고요. 네. 그리고 혼다가 5.6%, 네. 그리고 같은 자동차 메이커였던 마즈다가 6.8%이고요. 예. 통신사 KDDI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사원 그리고 계약사원에 이르기까지 평균 6% 임금 상승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대기업이죠. 신일본제철은 14%를 올렸고요. 예. 이것이 물론 이제 대기업 중심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기에 따라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체마다 그 최저임금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이 바로 이 랭고에서 정한 이 그 임금 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5.28%를 기준으로 해서 43개 현의 그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그 정도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70, 80%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예. 당장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상승은 없다 할지라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충분히 5.28%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서 디플레이션이 종식이 됐다라고 일본은행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수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전반적으로는 일본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 주제를 좀 더 들어간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일본 여성 고용 노동자를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강 교수님은 일본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고 부활이 됐다 이런 이야기신 거고 우리 이 박사님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시각이 다르십니다. 네, 뭐 방금 이제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봤던 자료들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자료들에 의하면은 네. 대기업이 5.28% 오른 거는 확실해요. 예. 그거는 뭐 수치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기업 그 랭고에 가입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기업 랭고에 가입한 사람이 총 인구수의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12% 조금 넘더라는 거예요. 11%. 네. 그러면 이제 대기업은 그렇게 많이 받죠. 어떤 경우는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40% 이상 받아요. 네.
임금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은 많이 올랐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대기업의 총수가 일본 전체 기업의 0.3%밖에 안 되는데 물론 종사하는 인구는 한 30% 돼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99.7%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0% 정도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임금을 올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해서 달러를 버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환율에 의해 가지고 20-30% 정도 그게 더 번 게 되잖아요. 예, 엔화는 더 약세가 됐으니까. 엔화 약세가 됐으니까 1달러 벌어서 들어왔을 때 과거에는 110엔 정도 했다면 지금 네. 150엔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40엔 더 번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은 그게 경상수지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게 되니까 네. 그만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네. 수출하지 않는 내수 중소기업들은 어떠냐면은 수입해오는 물자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가격은 폭등을 했는데 네. 그거는 폭등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엔저 요인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네. 본래 지금 국제 상황이 예, 가격이 오르고 있죠. 가격 오르는 예. 부분 이 이중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예. 그럼 그걸 들여와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격을 올리잖아요. 예. 올렸는데 이게 수요가 그만큼 창출이 안 되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일반 국민들은 과거에 5개 샀던 걸 4개밖에 안 살 거라고요. 가격이 그러면 오르니까. 향후에 이제 좀 전망을 해보면 네. 이런 상태가 유지돼서 수입 물가, 일본의 수입 물가가 더 네. 올라간다. 네. 그런데 빠르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올린다. 네. 엔화 계속 약세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더 후폭풍, 역효과가 엄청나죠. 엄청날 수 있죠. 예.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 예. 그쪽 부분이 사실상 일본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석가들도 그렇고. 강 교수님 그렇다면 그 해법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더 금리를 올려서 또 엔화를 강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 현재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0월 달에 0.25%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지만 예.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예. 예. 이란과의 중동 확대 전쟁으로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네. 대부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제 생각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다라면 10월 달에 올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라고는 아마 대부분이 예측은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야스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 인플레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 일본 은행에서 판단을 할 때 예. 수출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과 예. 수입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죠. 그 실질 관계를 소득 봐서 증가분을. 예. 그렇죠. 그거를 봐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 있느냐를 봐서 그 금액만큼 또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지 못했던 것은 네. 대기업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엔저로 인해서 그럼요. 그 혜택에 대한 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부 유보로만 갖지 말고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그 돌려주는 것이 임금 인상으로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네. 수입 물가가 물론 이제 올라가겠죠. 되지만, 네.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이 되는 만큼 임금 인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 생각에는 일본 재무상과 알겠습니다. 일본 은행이 판단을 했다라고 예. 보는 거죠. 자, 정말 지금 일본 경제가 부활을 했냐, 부활의 신호탄을 쐈냐,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 효과냐,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의견을 다 정해드렸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에 일본 고용 노동 시장에서 일본 여성들의 고용 참가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일본은 원래 네.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노동을 안 하나요? 노동 시장에 많이 안 뛰어들었나요? 과거에는 좀 그랬던 경향이 있었죠.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엔저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 해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아, 그럼 어떻게 예. 되겠어요? 예. 노동력이 부족해지지 않겠어요? 예. 그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노동력을 창출하고 싶은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착안한 게 여성 노동 인구를 좀 활용을 하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예.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는 엔저가 계속되면 진짜 베트남인들, 태국인들 일본에 안 와요 노동하러.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노동 인구를 여성이 그걸 이제 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일본 여성들이 노동, 적극적으로 예. 노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예. 그런 노력들을 이제 일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여성 취업률이라든가 여성 노동 참여에는 돌아보면 엔화 약세에서 해외 노동 수요의 부족이 그것도 상당히 역할이 저는 있었다. 크다고 봅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이제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고 일본은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 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 자꾸 저하고 이명박 박사님하고 좀 대립 관계가 아니 되는 것 두 가지 의견 다 거기에서 이야기해 전혀- 주시면 좋습니다. 전혀 우리 상관없습니다. 청취자분들. 대립하더라도 저는 저는 좀 시각이 해석은 늘 다르니까. 시각이 좀 네, 달라서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성 활동 인구가 증가를 하는 것은 예.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갔죠. 예. 그것이 엔저의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좀 약간 그러니까 억지로 짜맞출 수는 네.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성 활동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일본 역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고요. 예, 일본이 앞서갔죠. 먼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웠거든요. 과거에 이제 1.57 쇼크라고 해서 예. 2.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받았던 쇼크가 있었는데 예. 그런 저출산의 문제가 결국 뭐냐면 노동 인구가 감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1억 2,600만의 인구에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를 과거에 아베 신조 때의 워머노믹스라고 해서 여성들을 꺼집어내서 예. 그러니까 좀 단어가 좀 시장으로 그런데, 나오게 예, 해서. 시장으로 네. 나오게 해서 밖에서 활동하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겠죠. 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뭐 육아 보호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워머노믹스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제 노동자가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여성을 끌어냈기 때문에 예. 과거보다 지금 현재의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 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가 배울 점들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에서 남녀 성별 격차가 가장 크거든요. 예. 한 37%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이 100만 원 벌을 때 여성이 60한 3, 4만 임금 원밖에 격차요? 안 네. 되는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이제 낮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우리가 지금서부터 우리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고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단순하게 여성의 그 고령자만 네.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는 정년도 70세로 연장을 한다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취하는 중에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단답형으로 두 분께 모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왜 여성이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많이 뛰어들었냐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뭐 임금도 더 받고 하면서 저출산은 좀 풀렸나요? 이 부분은 어때요? 한국에 일본의 저출산이. 비하면은 일본이 1.3 정도 되니까 우리가 뭐 0.67 뭐 네.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이제 통계치를 보면 나오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이 출산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한국보다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왔으니까 예. 훨씬 더 제도상 정비는 잘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강철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저는 이제 예. 전제하에 얘기를 네.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 그러지만 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는 일본의 정규직이 자꾸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인구도 줄어들고 예, 예. 노년이 자꾸 많아지니까 사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젊은 노동자는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정규 인원보다는 비정규 쪽으로 많이 뽑으니까 지금 비정규가 40%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차지하는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높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인구가 많이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퍼센트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 내실을 보면은 사실은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그 수치가 많다고 보면 돼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죠. 우리도 예. 이 비정규직 그 고용하는 거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이 퍼센트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이 있죠. 강 교수님도 약간 짧게 그 일본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참여하면서 예. 저출산이 좀 해결되는 그런 뭐
데이터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있죠. 이제 뭐 비정규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40%라 일본을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기시다 정부가 작년에서부터 기시다. 예. 그 신자유 정책, 네.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출산 어린이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산에 대한 예. 그- 경력 단절. 예, 경력 단절이라든가 또 어린이 키울 때의 많은 이제 부분들이 힘든 여성의 부분. 입장에서 힘든 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세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일일이 네.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좀 가지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그런 예산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경제에 대해서 논할 때 지금 가장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일본의 주식 시장입니다. 일본의 주식 시장이 니케이 225 4만 선 다시 갈 줄 몰랐는데 4만 선도 돌파를 했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엔저, 슈퍼 엔저는 어제도 또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일본 경제는 어디로 갈지 일본 주식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우리 한국 경제와의 관계들도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도 이어가죠. 네, 이명찬 박사님, 네. 일본의 주시장 니케이 225 네, 네. 몇 년 만입니까? 이게 34년 만에 최고점을 다시 뚫었습니다. 4만을 보내요. 결국에는 그게 과거 그 80년대 말 갔던 그 네, 버블 네. 경제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결국 이게 뭐 인플레이션 또 나오고 있는 일본 경제 뭐 이런 부분인가요? 지금 이제 그 버블 때의 그 수치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34년 지나서 네, 네.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네, 네. 자, 이 과정에서 네. 일본은 이제 원위치 돌아왔는데 미국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올라간지 아세요? 34년 동안요. 네. 1,500% 올랐어요. 1,500%.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버블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버블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리에 온 거죠. 이제 제자리에 온 네, 건데 그리고 그때는 34년 전에는요. 일본 전체 경제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17%였어요. 네. 근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4%예요. 아, 축소도 됐네요. 엄청나게 축소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그런 버블이라든가 뭐 폭등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게 주식이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네, 그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예. 중요하죠. 예.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엔저 때문이랍니다. 네. 엔저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지금요 89년도에 그때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누가 주식을 많이 샀냐 보면 90% 이상이 일본 국민들이 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60% 넘는 사람들이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산 거예요. 예. 그중 한 명이 워렌 버핏이고요. 네, 그중에 워렌 예, 버핏이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니까 엔저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많이 이제 자본이 투입됐는데 네. 물건이 되게 싸 보이는 거예요. 왜 해외 여행기 일본에 몰려드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네. 이 주식이 굉장히 싸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싸게 지금 사놓으면은 이제 싼 것도 싼 거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사놓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가 좋아져서 펀드멘털이 좋아져서 기업의 어떤 그게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엔저로 인해서 싸 보이니까 사놓고 좀 있으면은 엔고로 갈지도 모른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환차익에 베팅한 거다. 환차익이 베팅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이거는 상당히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작용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국 자본이 요즘 많이 들어온대요. 일본으로요? 예. 예. 중국 주식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다고. 2년 반 동안 안 예, 좋죠. 2년 반 동안 계속 네. 내려오더니 그게 이제 지친 이제 투자자들이 차이나머니다. 차이나머니가 일본으로 쫙 들어오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차이나머니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게 갑자기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위험 요인으로 주시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일본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우리 강철 교수님, 4만 선을 다시 돌파한 그 배경과 거기에 밸류업,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도 일본의 밸류업을 많이 이제 뒤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설명까지 더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작년 3월달에 네.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예. 이름이 요거보다는 좀 더 긴데요. 좀 예. 줄여서 말하는데, 그러니까는 이름 자체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아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4년서부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즉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끌어왔었고요. 예.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작년에 그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PBR 1 미만인 기업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은 일본 금융청하고 도쿄증권거래소가 예.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예. 1 이상으로 올리라 이런 이제 가능성을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일본이 2022년도에도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이 4종류가 있는데 이걸 이제 3종류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프라임, 스탠더드, 스탠더드, 그로스 네. 이렇게 이제 네. 바꿨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봤더니 프라임 시장의 약 49%가 PBR 1 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56%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을 개선을 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0여 개 기업이 3, 4분기 와서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주가가 오른 것은 뭐 엔저 현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가들이 엔저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수익이 개선이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와 금융청, 뭐 일본 증권거래소 등등에서 계속해서 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해 왔었고 네. 해외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제 충분히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런 네. 것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해서 해외 투자가들이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볼 수 있게. 사실 그것은 뭐 금방 번역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노력한다. 네.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그널로 외부에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분위기를 형성을 해 온 결과가 일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4만 선을 돌파하게 되는 과정이 단순하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밸류업 하는데요. 정식 명칭이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유, 기억력 좋으시네요. 일본식이네요. 이름 프로그램도 예. 이제 거기에 핵심은 이제 엔저인데 엔저를 놓고도 역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엔저 때문에 기업들 실적 좋아졌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의견도 있고 엔저기 때문에 이게 엔고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차익, 기업 실적과는 상관없이 어떤 자본적으로 베팅한 측면도 일본의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뭐 시선들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명철 박사님,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소재 부품들은 일본 못 따라간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무역 공격도 했었잖아요. 소재 그렇죠, 부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이런 소재 부품 기업들 아직도 그때 그 오소독스 노하우들을 갖고 있나요? 요즘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소재와 장비는 뭐 다 평가를 해주잖아요. 예, 사실 일본의 이 주식이 이렇게 오른 것도 보면은 반도체,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엄청 짓잖아요. 예, 거기에 소재와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거기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는 그 회사가 굉장히 주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방금 이제 우리 이제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대기업들은 지금 이제 나름대로 경기가 좋잖아요. 엔저로 인해 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들이 많이 나니까 해외 이제 그 투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까 엔저 효과하고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요인이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일본의 소재 장비 쪽으로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력. 그 기업이 예. 실력을 갖추고 있고 예,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업 이익을 많이 내고 하니까 그 튼튼한 그거는
하나의 그 투자처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 주식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그쪽이 끌어올린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일본은 소재와 장비 영역은 이거는 뭐그 실질적으로 실력도 탄탄하고 네. 해외 인식도 그래서 거기에 투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그쪽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엔저에 대한 뭐 엔저도 적당한 엔저가 아니라 슈퍼 엔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좀 허심탄회하게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결과적으로 엔저가 더는 못 가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도 이제 끝냈고 금리 인상만 남은 것인데 그런데도 최근에 달러 엔을 보면 152도 깨지고 154, 155 오히려 엔화 강세가 아니라 더 엔저가 된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이게 그럼 다시 엔이 강해지는 거야? 의문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사실 150엔대만 해도 예. 뭐 구두 개입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예. 152엔대는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154엔까지 도달한 거 보고 예. 저도 뭐 이게 한 34년 만에 이 정도로 올랐잖아요. 예.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100엔대 예. 이 시절은 앞으로 한 4, 50년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상시적 엔저? 그렇죠. 상시적 엔저는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100엔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기업에서 이제 연초에 예. 보통 이제 4월 1일 회계가 시작할 때에 환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할 때에 대부분이 하는 그 기준이 한 120엔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엔저가 이 정도로 계속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구두 개입은 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즈키 슈니치 재무상도 네. 구두 개입을 했고, 우리도 했어요. 예, 우리도 뭐 네. 했다라고 어제 했어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네.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사실 구두 개입은 구두 개입일 뿐입니다. 네. 실탄을 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2022년 10월 달을 상기해 보면 그때 150엔대에 실제로 외환 개입을 했을 때 127엔인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폭탄 투하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금 또 엔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은행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달러 강세는 유지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해외에서 일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를 네. 일본으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엔저가 쉽게 엔강으로 가기? 그렇게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향후에 뭐 일본 정부가 미국과 어떤 공조 체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논할지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엔화 강세 베팅에서 엔화 예금 같은 것들도 많이 가입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 엔저가 쉽게 엔 강으로 바뀌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 네. 이 박사님은 이 엔저의 끝이 있고 이제 엔화 강세입니까? 아니면은 더 빠져버리는 겁니까? 저는 이 엔고로 가기가 쉽지 않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예. 첫째가 이제 달러의 고금리, 예. 이 금리 차가 굉장히 아직도 축소가 안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가면은 이 엔저로 갈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되잖아요. 미국이 금리 안 내리면 그렇죠.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계속 엔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예. 지금 사실 일본이 엔화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예. 최근에 그 통계치를 보면은 최근 한 30년 가까이 미국은 달러를 미국 GDP의 2.5배 정도 팽창됐다고 본다면 네. 통화의 양이 예. 일본은 15배 정도 팽창이 됐어요. 15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엔저로 안 가겠어요? 이 예.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 하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예. 엔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이제 일본의 무역이 과거에는 흑자였는데 지금은 적자로 돌아가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예. 적자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팩터가 뭐냐니까 예. 디지털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디지털 적자요?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라는 건 아시죠? 네.
아날로그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겠죠. 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디지털 잘하는 회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가팜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한국만 해도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일본에서 다 쓰잖아요. 네네네. 그거 다 사용료 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조 7천억 엔 네. 1년에. 네. 그런데 그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달러가 빠져나가는 데 훨씬 많고 네. 벌어들이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데 더 많으니까 결국은 엔저로 계속 갈 수 있는 네.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강철 네. 교수님 얘기했듯이 예. 해외에서 벌었던 돈이 다 안 들어와요. 예. 재투자되고. 네. 그러니까 그 현금 플로어로서 보면은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아주 간단하게 두 분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저가 쉽게 안 풀리게 된다면 뭐 달러 강세도 유지되게 되겠고요. 엔저는 또 우리 한국 수출 기업에게는 경쟁이 많아서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볼까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이제 엔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수출 경합도가 우리가 일본과 일치하는 부분이 한 69% 정도 네. 됩니다. 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재화와 서비스에서 예.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엔저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극복할까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 혁신을 가져와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예. 단순하게 우리의 제품이 국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동남아에서 만들어지거나 해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엔저는 결국 하나의 원화도 마찬가지로 네.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예. 하나만 좀 더 말씀을 시간이 드릴 수가 다, 없군요. 예, 다 됐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짧게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과거에 일본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했을 경우에 네. 그게 많을 경우에는 네. 엔저가 되면 분명히 그게 우리하고 충돌되는데 이미 해외에 다 나가버렸어요 생산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엔저로 인해서 그 충돌하는 부분이 그렇게 실물 경제 부분은 크게 예. 많지가 않다. 예.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실물 경제 쪽에서는 오히려 한국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최근 들어서 엔화 약세, 엔저가 다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 이 원화 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까지 나오게 됐었는데요. 1,390원대까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현재 고공하고 행진하고 있는 달러입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환율 급등, 원화 약세. 이 부분 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